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Operational Risk랑 and Resilience 가르치게 되는 안태욱이라고 하고요. 제 이메일 주소부터 먼저 쓸게요. 제 이름은 안태욱입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는 twa6998@gmail.com. 근데 저한테 질문 이메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이페스 코리아랑 코스피랑 말씀을 드린 게 이게 가끔가다 게시판에 올리는 질문과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이 막 겹치고 막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그러니까 이 OR에 관련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게시판에서 제가 답변을 받아드리면은 또 다른 분들도 이런 걸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각 모르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비슷비슷해요.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보면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가급적이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프라이빗한 질문이다.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냥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개인적인 상담을 좀 해드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총 몇 주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정확히는 이제 12주, 이게 뭐예요? 12번 가르치는 거죠? 그죠? 12번을 하는 거니까 총 12번에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은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은 사실 다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느냐라는 거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가르친 거는 한 3, 4년 됐나요? 이제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가르친 지 3, 4년 정도 됐고, 제가 CFA도 갖고 있어서, CFA는 사실은 제가 에세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세이, 3차 시험에 가면 에세이가 50%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에세이 파트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에세이를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르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레이더를 한 6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CFA 그 그레이더로서 관점에서 어떻게 에세이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고요. OR 가르치다 보니까 제 경력에서는 OR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직장이 은행이었고,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쪽을 담당을 좀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배웠던 OR, 그때 사용했던 OR이 제가 주로 많이 했던 것이고,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은행에서 했던 부분, 그때 OR에서 관련되어 있던 부분, 그때 당시에는 사실 OR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쌓았었고요. 근데 OR이라는 거 부분은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가 다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제가 OR을 가르쳐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걸 좀 들어보고 하면은, OR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어렵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로 마켓이나 크레딧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OR이라는 게 참 생소한 거죠. 왜냐면은 본인이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마켓 리스크나 아마 크레딧 리스크 쪽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OR은 실질적으로 직접 경험해보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저는 OR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험에 대한 패턴이나 그런 어떻게 물어보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만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OR은 제가 봤을 때는 시험 점수를 많이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섹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켓 크레딧 다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OR 쪽 시험, FRM 파트 2, 지금 파트 1을 다 패스를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패스 아직 못 하셨으면 파트 1, 파트 2를 같이 본다든지, 그런 분도 과거에는 계셨어요. 혹시 파트 1도 같이 보세요? 파트 1 패스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요 핸드아웃 제가 드린 거를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좀 보시죠. 자, 이름은 옛날에는 이제 Operational Risk 그랬는데 지금은 Operational Risk and Resilience라고 하는 Resilience라는 단어가 추가돼가지고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고 그게 그냥 일종의 OR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고 보여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밖으로 나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Resilience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리질리언스에 대해서, 왜냐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리질리언스라는 게 뭐예요? 단어 자체의 뜻. 리질리언스가 뭡니까? 단어. 저희가 영어 공부도 잘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영어로 보는 시험인데, 영어로 보는 시험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냐고 물어보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영어만 딱 알면은 패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벤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츄에이션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도 병행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resilience라는 게 나왔는데, 자, resilience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탄력에 대한 복원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을 제가 튀기잖아요? 공을 딱 튀겼을 때,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이 반발해서 튀어나오죠. 그죠? 그죠? 제가 공을 딱 던지면 공의 벽을 딱 맞고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이 튀어나오는 건 뭐 때문에 튀어나옵니까? 벽이 있는데 벽에 꽝 부딪혔다가 그게 반발력을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거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를 우리가 resilience라고 그래요. 일종의 복원력. 원상 복귀하는. 그 원상 복귀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나다 또는 우리 여기서 은행, 기관, 회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은행의 카테고리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바젤이라는 것도 바젤 도시 이름이죠. 사실 스위스의 도시 이름인데 우리가 바젤 1, 바젤 2, 바젤 3 이렇게 얘기하는 거 BCBS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은행의 어떤 레귤레이션들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은행에서 사실은 리질리언스를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은행이 금융위기 때 이렇게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아도 그 충격을 잘 흡수해서 원래 상태의 비즈니스가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 그래서 리질리언스가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르는데 충격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벤트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리스크에 관련된 이벤트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발생해도 우리가 원래 상태로 잘 비즈니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리스크 관리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레질리언스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충격을 운동선수, 권투선수 본다고 하면은 권투선수 혹시 로키 영화 보셨어요? 로키 영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 그 실버스터 스텔론이 막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농구공 가지고 배를 빵빵 치는 적이 나와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거 왜 그러냐? 근육을 키우고 단단하게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충격이 와도 받아도 자기가 별로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다시 또 이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리질리언스가 은행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요시되고 있는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고요. 자, 시험은 4시간 동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파트 2의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총 80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OR 쪽에서는 총 20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파트 1이라는 걸 다 패스하신 분들이고, 올해는 5월달, 11월달에 시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5월달 시험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11월이라고 노벰버라고 되어 있는데 디셈버입니다. 디셈버 4일부터 10일 사이에 한 날을 지정해서 보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직장을 다니시든지 학교를 다니시든지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300시간이 기본입니다. 300시간. 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경쟁률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심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요즘 강의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이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중국이나 인도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물론 중국 사람들은 영어가 이렇게 뭐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인도는 거의 네이티브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실은 영어 공부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좀 더, 그리고 금융업에 들어가면은 뭐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금융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경쟁적으로. 그래서 300시간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0시간에서 400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하루에 3시간씩 3개월 동안 꾸준히 해야지 275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를 유지를 하셔야, 그러니까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1시간도 공부 안 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2시간은 공부해야 주말에 좀 몰아서 공부하면은 3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2시간은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3개월은 꾸준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패스 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파트 2의 패스 레이트는 한 59% 돼요. 한 5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트 1은 그거보다 좀 낮고요. 파트 1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파트 1이 패스 이렇게 한 낮은 이유가 뭘까요? 자, 파트 1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CFA도 마찬가지죠. 레벨 1이 되게 합격률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파트 1 처음에 시작은 어중이 떠중이도 다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시험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상대적으로 준비만 제대로만 했다고 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파트 2에 가서는 어중이 떠중이 없어요. 이미 파트 1을 패스하고 몸에 근육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상대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매일 2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59%, 56% 막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가 나와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 스케줄은 그냥 쭉 나와 있는 대로 합니다. 이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35, 36, 37, 38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느냐? 이 리딩들마다 다, 약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 관련된 것들을 좀 앞에 묶어놨어요. 순수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는 거, 그리고 순수한 모델 리스크, 우리가 모델 리스크라는 거를 우리가 크게 다룰 거예요. 이 모델이라는 거, 우리가 모형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를 같이 앞에다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모델 쪽의 얘기들이 좀 수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좀
개념이 좀 어려운 것들, 그래서 미리 앞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IRM, Integrated라는 말을 쓰는 게 나옵니다. Integrated가 무슨 뜻이에요? Integrated는 통합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OR이 있는데 OR이 순수하게 OR만 가지고 퓨어한 OR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와 같이 붙여서 크레딧과 같이 붙여서 인티그레이트 시킨다. 또는 마켓이랑 같이 붙여서 인티그레이트 시킨다 하는 약간의 통합적인 OR이 있습니다. Integrated Operational Risk.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Integrated Risk Manage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RM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순수 OR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방대한 한꺼번에 어떤 큰 카테고리에서 논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캐피탈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고 뭐 ERM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레귤레이션, 진정한 바젤 1, 2, 3 어떤 역사 같은 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before 바젤, 뭐 post 바젤, 뭐 after 바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젤 1, 2, 3 그 다음에 before and after 3 그러니까 바젤 3를 놓고 뭐 before and after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crisis 우리가 금융위기 전과 후를 나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해가지고 변화해 왔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젤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큰 맥락에서 우리가 바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종의 바젤의 그런 BCPS라고 하는 그거를 BCPS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이제 있고 그게 리딩 52부터 56까지가 다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처음에 뭐를 포커스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뭐를 포커스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이버 리질리언스 사이버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이버. 네, 사이버라고 하는 거에 대한 리질리언스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리질리언스 ENC죠 우선 리질리언스가 아니고 리질리언스죠 그죠? 리질리언스 이것도 뭐 자, 그래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리질리언스뿐만 아니라 사이버 리질리언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새로 최근에 와서 이번에 사실 2021년도 걸 보시면은 2021년도 걸 지금 보시면은 이 커리큘럼에서 OR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몇 가지가 한두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할 때. 근데 2020년도랑 비교해가지고 21년도의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20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뉴 리딩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뉴 리딩이 뭐가 뉴 리딩이냐 2020년도에 새로 추가된 것들이 뭐냐라는 거는 뒤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오퍼레이셔널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것들 또 사이버 리질리언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새로 추가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 추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한 거겠어요? 안 중요한 거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거죠. 왜? 왜가 중요해요? 자, 새롭게 추가됐다고 하면은 최근에 많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불거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내겠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커리큘럼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FRM이라고 하는 Financial Risk Manager가 되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current topic에 대해서도 current issue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실은 지금 FRM으로 자격을 가지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이런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지금 그 시험을 보는 캔디데이트들이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틀리고 맞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옛날 거 오랫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들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디서 틀리고 어디서 맞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틀리는 거에 가가지고 거기서 시험 문제를 낸다든지 뭐 난이도를 조정할 때 그런 걸 한다든지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 챕터에 들어온 것들, 리딩으로 새롭게 들어온 것들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왜?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면서 캔디데이트들이 그렇게 어떻게 이 시험에 반응하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가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가볍게 오버뷰를 끝내고요. 자, 오늘 2월 17일 날 하는 거는 35와 41을 하겠습니다. 자, 리딩 35 첫 번째 거를 들어가서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들어가는 이름은 Principles for Sound Management of Operational Risk예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Principle이라는 게 나오죠. 네, 왜냐면은 Principle이라는 게 어떻게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건데 뭐에 기초적인 거냐? 사운드 매니지먼트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관리하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거에 대한 준칙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해서 한 번 중요한 거는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거고 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거는 별표 2개를 쳐놓으세요. 네, 그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3개 쳐놓은 것까지 얘기할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리딩 중에 하나다. 왜? 가장 기초적인 거고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자, 한번 exam focus는 제가 항상 읽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느냐? 물론 FRM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육을 키울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exam focus는 뭐냐면은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꼭 읽고 가셔야 됩니다. 꼭. 자, exam focus 읽어볼게요. This is a descriptive reading that addresses the principles of sound operational risk management as proposed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자, 이거는 주로 descriptive read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서술한다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뭔가 그 analytical, 그러니까 descriptive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analytical이에요. 그러니까 analytic이 많이 나온다는 건 뭐냐? 우리가 수리적으로 막 개념이라기보다는 수리적으로 막 풀어내야 되는 것들이에요. 분석해야 되는 거. 여기는 분석은 없어요. 그 컨셉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바젤 커미티 온 뱅킹 슈퍼비전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거 네모 쳐놓으세요. 바젤 커미티 온 뱅킹 슈퍼비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젤입니다. 바젤. 바젤 하면 뭐야? 바젤 위원회. 그럼 뭐에 대한 위원회야? 뱅킹 슈퍼비전. 뱅킹 슈퍼비전이 뭐예요? 은행을 감독하는 거죠. 그죠? 그 은행 감독하는 바젤 위원회예요. 자, 거기서 제안한 내용이에요. 그죠? 거기서 11가지의 준칙을 제안을 한 거예요. The committee describes the 3 lines of defense approach. 자, 3 lines of defense. 뒤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네모 쳐놓으세요. 여기도. 자, 3가지의 line of defense가 뭐예요? 축구하면은 우리가 디펜스 라인이라는 거 쭉 풀백이라는 사람들이 쭉 줄 서가지고 공격수들 막는 거 있죠. 그죠? 방어선, 수비선. 그거를 라인 오브 디펜스라고 하는데 3가지의 라인 오브 디펜스가 있는 거예요. 3가지의. 그걸 얘기하는 게 여기서 그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커미티가.
바젤에서. 자, which includes business line management 1번 줄 쳐놓으시고 independence operation risk management 2번 줄 쳐놓으시고 3번 independence reviews 이렇게 1, 2, 3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the committee suggests that a bank should have a corporate operational risk function. 자, corp라는 거 요거 네모를 쳐놓으세요. 자, function이라는 게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function이냐? That is commensurated with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banking organization. 자, banking organization 나오면 그냥 무조건 뱅크예요, 뱅크. 은행 기관이라는 게 그냥 뱅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의 이 commensurated라는 단어는 그냥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fit. 뭐에 딱 맞는다. 뭐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size나 complexity. 은행의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얼마큼 복잡한 은행이냐. 복잡한 은행이 뭐겠어요? 은행이 복잡하다는 것은 자기네들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리테일 뱅킹도 있고 인베스트먼트 뱅킹도 있고 뭐 에셋 매니지먼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암이 많은 거가 복잡도예요. 그죠? 이게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컴플렉스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사이즈야 뭐 은행 사이즈가 뭐 에셋이 크거나 인플로이가 많으면 은행 사이즈가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런 앞에 서론이 있었고 for the exam, understand the 11 principles of operational risk management as outlined by the Basel Committee. 자, 11가지의 준칙을 꼭 이해를 해라. 여기 understand라고 나오면은 뭐예요?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11가지의 준칙이라는 게 뭐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그 다음에 know the specific responsibi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우리가 board of directors 하면 그냥 BOD. 뭐예요? 이사회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senior manager. 자, senior manager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명함에서 senior manager다라고 하면은 그냥 차장이죠, 차장. 근데 우리 미국에서는 senior manager라고 쓰면은 이거는 top management입니다. top management. 탑 매니저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C레벨이라고 하는 사람들. CEO, 뭐 CRO, CFO 이런 사람들이 다 시니어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니어 매니저에. 자, BOD는 뭐다? 이사회. 이사회는 은행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데일리 액티비티가 은행을 매니지하는 게 데일리 액티비티는 아니에요. 은행 BOD의 가장 큰 역할은 시니어 매니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감시하는 게 최고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사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EO 한 사람이 보드 오브 디렉터의 체어맨이고 뭐 다 해먹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니어 매니저들이 BOD에 다 속해 있고 막 그렇긴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분리되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CEO는 여기도 들어와서 같이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BOD에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C레벨은 BOD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 스트럭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be able to explain the critical components of the bank operational risk management framework documentation. 이거는 뭐 그냥 critical components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는 거. 뭐에 뱅크 오퍼레이션 은행의 오퍼레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쭉 나오는데 이건 그냥 뭐 그런 프레임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now the features of the effective control environment.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게 있다는 것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lastly understand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for managing technology and outsourcing risk. 자, 여기서 technology risk라는 게 나왔고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리스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리스크라는 게 따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뒤에 한번 가봅시다. 요 페이지 조금 뒤에 가서 보시면은 11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자, 11페이지에 가보니까 테크놀로지 리스크 조금 나오고 아웃소싱 리스크 조금 나오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밖에 안 나왔어요. 두 가지가. 거의 뭐 데피니션 정도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 중요하냐?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아웃소싱 리스크 같은 경우는 리딩 50에 한번 가보세요. 50의 제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리딩 50 차례에서 컨텐츠 가셔서 리딩 50의 제목을 보시면은 Guidance on Managing Outsourcing Risk라고 나오죠. 그죠? 이 아웃소싱 리스크를 매니징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가이던스를 알려주는 한 게 한 리딩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서도 35에서도 약간의 아웃소싱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리딩 35에서도 언급이 되고 리딩 50에서도 언급이 되면은 아웃소싱 리스크를 하나 물어보면은 요거 두 개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로. 오버랩이죠, 오버랩. 그죠? 오버랩 되어 있는 부분은 자기가 하나 질문 하나 크게 하나 했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50에 나오는 것도 하나 파트로 포함하고 35에 아웃소싱 얘기하는 것도 잠깐 파트로 포함해서 하나 뭉쳐가지고 하나 문제를 내면은 그 문제는 두 개를 다 같이 동시에 일종의 일석이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내길 선호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막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 앞에 리딩에서 나왔었는데 라고 하는 거가 생기시면은 꼭 그 전에 리딩을 다시 돌아가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지? 라고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을 35에서 오늘 물론 공부를 할 거예요. 35를 공부하면서 나중에 50 갔을 때 35에서 뭐 했었지? 라는 걸 꼭 리마인드를 하세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해라 반복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거 부분이다. 또 발췌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와 여기서가 어떻게 섞여 있구나. 알게 모르게 이게 약간의 녹여져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녹여져 있다는 걸 보는 순간 여기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출제하는 위원들도 이게 한 문제를 내면은 그 안에 이미 앞에서 얘기한 이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서 한 문제로서 두 문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젤에서 뭘 추천하는 거예요? 뭘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 리스크랑 아웃소싱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추천하는 건데 그 추천하는 내용들 어떤 식으로 하라라고 하라고 이제 어드바이즈한 내용들을 잘 이해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요. 자, 오퍼레이션 리스크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볼게요. 에로 35의 A. 그러니까 Line of Defense A가 나와요. 자,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defines 이렇게 볼드로 나와 있는 거 있죠. 볼드로 나와 있는 건 일단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 볼드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은 무조건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나왔죠? 자, 오퍼레이션 리스크 나왔다. 볼드로 나왔다. 그러면 데피니션 당연히 알고 가야죠. 당연히. 자, 데피니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씁니다, 제가. 자, 데피니션.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를 공부하면서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데피니션을 모르고 하면은 안 되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the risk of loss. 잠깐만, 이게 잘 안 보인다. 이걸로 봐야 되겠다. resulting from inadequate
inadequate 뭐예요? or failed. 뭐 제가 쓴다고 해서 그냥 다 같이 쓰지 마세요. 어차피 쓴 거니까. internal processes. 그 다음에 people and systems. 그 다음에 뭐예요? or from external events 이렇게 나왔어요. 자, risk of loss 뭐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리스크죠? 그죠? 뭐에 초래해서 뭐 어떤 결과로 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1번이 있겠죠? internal process 요게 있고 그 다음에 people 자, 이 안에는 internal이 일단적으로 생략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internal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inadequate 이건 부적절한 거예요. 뭐 failed 하면 실패한 거죠. 자, 그거에서 오는 것 또는 from external events. 그죠? 자, 우리가 내부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절차에 문제가 있든지,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든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인터널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자, 시스템, 이렇게 문제가 있든지, 또는 외부에, 이건 익스터널 딱 썼잖아요? 자, 요거는 딱 익스터널 썼어요. 자, 여기는 인터널 그냥 썼고, 자, 어떤 차이가 있든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나 피플이나 시스템은 인터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벤트는 외부에 있는 이벤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서 그런 걸로 해서 결과예요, 이거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인이죠, 죄송. 이건 원인이고,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는 걸, 그렇게 발생하는 위험을 우리가 operational risk라고 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반드시. 자,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The committee stated that the definition, 뭐야? The definition excludes strategic and reputational risk. 줄 빡 쳐놓으세요. 자, exclude 한다는 거가 키예요. 여기서는 exclude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왜 exclude 하는 걸 알아야 돼요. But include legal risk.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operational risk를 얘기하는데 뭐가 포함되느냐? legal risk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돼요. 자, 뭐가 포함이 안 되느냐? strategic risk 포함돼요?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아까 exclude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reputational risk 포함돼요? 안 돼요? reputation 그냥 뭐 형용사로 써도 되는데 reputational risk를 합시다. 앞에도 strategy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 안 되는 겁니다. exclude예요. 자, 왜 exclude냐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exclude냐? 자, legal risk라고 하는 우리가 법적인 리스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법률에서 소송이 걸려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페널티를 먹거나 아니면 소송할 때 몇 밀리언 소송, 몇 빌리언 소송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measurable한 거예요. measurable.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strategic risk, reputational risk
이거는 immeasurable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워. 왜? 레퓨테이션이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만약에 성추행을 했어. 그러면 내가 평판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겠죠. 그죠? 그럼 내가 평판이 안 좋아진 게 얼마만큼의 손실이 되느냐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하기 되게 어렵다고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페일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나중에야 측정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야. 근데 결과적으로 측정하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스트래티지를 뭔가 잘못했어요? 스트래티지를 뭔가 잘못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얼만큼의 로스가 발생할지는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요런 걸 토대로 자, internal process, people, system, external event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measurable 해야 된다는 게 전제로 깔린 거예요. 그래야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야. measurable 하지 않은 리스크는 오퍼레이셔널 리스크가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어디가 포함되고 어디가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래티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스트래티직 리스크.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리스크라고 얘기하냐? 비즈니스 리스크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하는 데 리스크.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리스크. 이런 쪽으로 해서 보통 평상시에 많이 씁니다. 그럼 비즈니스 리스크의 한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비즈니스 리스크라는 걸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거가 비즈니스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게 비즈니스 리스크일까요? 갑자기 시장에 자기의 경쟁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컴피티션이 막 세지고 막 경쟁자들이 막 나타나. 그런 것도 컴피티션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비즈니스 리스크죠. 그죠? 자, 그런 뭐냐면은 그게 약간의 environmental한 이슈들, 약간의 환경적인 그런 팩터들이 있는 것들을 주로 비즈니스 리스크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리걸 리스크는 measurable 해서 operational 리스크에 들어가는데 또 한 가지 안 들어가는 게 뭐냐? regulation 리스크. 이거는 measure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legal이나 regulation은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regulation은 그러니까 여기서 legal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소송당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regulation은 우리가 그냥 규제야, 규제. 이거 하지 마. 그죠? 이거 하지 마. 라는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얼마의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의 로스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기보다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는 우리가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크레딧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뭐 레이팅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뭐 디폴트 되고 뭐 뱅크럽시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마켓 리스크에서는 뭐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막 바뀌고 뭐 볼라틸리티가 커지고 뭐 에퀴티 프라이스가 막 떨어지고 막 뭐 FX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마켓 리스크 얘기하죠. 그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나 인터널 프로세스나 내부의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 처음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의 컨셉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계속 진도를 나가봐야 나중에 막 헷갈리는 거야. 이상하다. 이게 마켓 리스크 같은데? 이게 크레딧 리스크 같은데? 이게 왜 여기
이게 포함되지 막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되니까 그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line of defense가 이게 나와요. line of defense 쭉 보신다고 하면은, 자, 이 페이지 가서 three common line of defense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아주 일반적인 lines of defense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자, employed by firms to control operational risk are 1, 2, 3 나오죠? 자, 굵은 글씨로 볼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자, 1번 비즈니스 라인 매니지먼트. 자, 우리가 방어선 어떤 공격에서 딱 공격수가 어떤 이벤트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떤 페일류가 되든지 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방어하는 선은 우리가 비즈니스 라인. 비즈니스 라인이 뭐예요? 이런 비즈니스 라인들이 맨 최전방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 최전방에 있는 애들이 맞닥뜨리는 거를 비즈니스 라인이라고 그러고 그걸 매니지먼트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인에서 하는 게 first line of defens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어선은 뭐예요? Independent Operational Risk Management Function. 자, 그죠? 자, 우리가 인디펜던트에다가 꼭 메모 쳐놓으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 방어하는 애들은 리스크 매니저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방어하는 거는 지금 리스크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따로. 자, 요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Independent Operational Risk Management Function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세 번째 라인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Independent Reviews of Operational Risk and Risk Management. 자, Independent Review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Internal Audit이에요. Internal Audit. 그러니까 세 번째 라인 세 번째, 첫 번째, 이거 다 좀 지우고 해야 되겠다.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자. 자, 첫 번째 라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라인에서 하는 거. 그죠? 비즈니스 라인 매니지먼트. 두 번째가, 첫 번째 나온 게,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Independent Operational Risk Management. 요 펑션, ORM에 대한 펑션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냥 우리가 Operational Risk Manager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OR이에요, 그냥 이거 자체가.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것도 인디펜던트예요. 여기서부터 인디펜던트가 가야 돼요, 무조건. Independent Audit이에요, Audit. Audit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흔히? 감사죠, 감사.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인터널도 있고 익스터널도 있고 둘 다예요. 자, 우리가 감사들은 보통 외부 감사를 많이 하죠. 근데 내부에 감사팀이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 내부에도 감사실, 감사팀 있어요. 그죠? 감사라는 거는 외부 감사, 내부 감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다고 그래가지고 내부에 있다고 해서 인디펜던트 하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내부에 있어도.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는 건 양쪽 다 두 개 다 리스크 매니저는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 근데 오디트 하는 사람들은, 오디터는 내부 오디트나 외부 오디트나 다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 다 익스터널, 인터널에 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orp. 지금 얘기가 나온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가 corp라는 걸로 의미하는 게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이게 second line of defense예요. 그 뒤에 나온 챕터가. 자, corp라는 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The bank specific lines
monitor, measure, report, and manage operational and other risk. The operational, 그러니까 corp is known as, 그 줄 치세요. 뭘 치시느냐? Functionally independent group. 쭉 줄 치세요. That complements the business line's risk management operation. 자, 비즈니스 라인의 리스크 오퍼레이션을 컴플리멘트 한다는 건 보완한다는 거예요. 어떤 보완하는 독립적인 그룹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corp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functionally independent. functionally independent group.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얘네들 보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비즈니스 라인 매니저들한테 너네 리스크 관리 잘해 라고 평생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리스크 관리 잘 안 할 수 있어요. 왜? 리스크 관리를 열심히 하면은 수익을 못 내거든. 그죠? 리스크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배팅 같은 거 세게 못 한다고요. 그죠? 트레이딩 부서 같은 데는. 근데 리스크 관리 좀 살살 하면은 내가 막 레버리지 막 이렇게 해서 배팅 같은 거 세게 하는 거야. 수익 팍팍 내가지고 수익 내면 뭐예요? 자기 보너스 많이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트레스트 컨플릭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수익은 작아져. 그럼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인센티브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 그럼 얘네들은 인디펜던트 하기 어려워요. 자, 두 번째 파트부터는 인디펜던트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콜프, 인디펜던트한 오딧 이런 게 필요하다. 비즈니스 라인에서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자, 코프가 하는 역할 4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줄치고 외우세요. 자, 4가지 나오면 일단 나오기 쉬워. 그죠? 시험에. 그래서 4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를 매저해야 되고, 아까 다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매저하려고 태어난 애들이죠?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가 매저가 안 된다 그러면 오퍼레이셔널 리스크가 사실 아니에요. 매저해야 돼. 매저를 못하는 이런 스트래티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매저하고 그 다음에 리포팅 프로세스를 이스태블리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커미티를 셋업해야 되는 거죠. 이스태블리시 하는 것도 리스크 커미티를 셋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드한테 오퍼레이팅 리스크 이슈가 발생했을 때 리포팅하고, 자, 이렇게 4가지 펑션을 하는 게 이 실질적인 콜프의 역할이에요. 콜프. 그래서 measurement, reporting, management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이다. 콜프의 역할이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거는 프린시플이죠. 11가지 프린시플. 자, 11가지 프린시플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그냥 분리 포인트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볼드로 나온 부분들을 그냥 다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를 하라는 이유, 그러니까 왜 암기를 하라고 그러냐? 물론 딸딸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11가지 정도는. 자, 왜 그러냐? 에로 33페이지, 그러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에로 B, 35B를 보시면 summarize라고 나와 있죠? 그죠? 명령어가 summarize가 나왔어요. 에로의 명령어가 summarize 하라. 그럼 자기가 최소한 summarize 할 줄 알아야 돼. explain 하라는 거는 그냥 막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막 두리뭉실하게 설명하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summarize 하라라고 하면은 자기가 최소한 1번 11가지 딱 쓸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앞에 굵은 글씨라도 쓸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럼 strong risk management culture.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키워드는 자, 컬처를 메인테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컬처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 둘이 다 이 컬처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를, 이 컬처가 뭐예요? 문화죠. 그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하게 얘기하는 거를, 강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컬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뭐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윗선에서. 그게 1번이야. 그죠? 자, 2번,
자, Operational Risk Management must be developed and fully integrated. 여기서 중요한 건 develop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fully integrated가 더 중요해요. 자, fully integrated 어디에 통합돼야 되는데 뭐에 통합돼야 되냐? 뒤에 나오는 overall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체 통합적인 전체 은행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이게 이 오퍼레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라는 거가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싹 인티그레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드는 어프로브하고 periodically review해야 된다. 그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프레임워크 하면 어떤 뼈대 같은 건데 그냥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뼈대가 중요하죠. 왜? 뼈대가 없으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몸이 그냥. 리스크 매니지먼트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라는 게 단단히 갖춰져 있어야 돼요. 프레임워크라는 건 누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윗선에서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드는 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드는 어프로브만 하면 돼. 대신 그게 현실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periodically review 주기적으로 리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은 보드는 또 뭘 해야 되느냐? 리스크 에피타이트랑 리스크 톨러런스 스테이트먼트를 어프로브 해야 돼요. 자, 리스크 에피타이트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얼만큼 리스크를 받아들일 것인가, 리스크를 얼만큼 선호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야 스테이트먼트로 있어야 돼요. 그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어야 돼. 그리고 리스크를 어디까지 톨러런스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라는 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그게 내가 우리 기관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타겟 레이팅이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우리가 앞으로 이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은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일종의 자기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리스크 에피타이트도 나오고 리스크 톨러런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목표가 그냥 열심히 해. 리스크 관리 잘해.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리스크 에피타이트나 리스크 톨러런스는 구체화시키는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well-defined governance structure. 자, well-defined governance structure가 무슨 뜻일까요? well-defined governance structure는 뭐냐면은 이거는 위아래가 위에서 서로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감시. 누군가가 뭔가 잘못되지 않게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나오잖아요. 한국말로 거버넌스 막 하면은 뭐 어떤 데는 지배구조 막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거버넌스는 지배구조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번역을 잘못한 거야 사실은. 거버넌스는 파워를 가진 어떠한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정확하게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게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이런 높은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뭔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막는 것도 그런 거버넌스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 스트럭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거버넌스 스트럭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왜냐면 이 데일리 오퍼레이션을 데일리 액티비티, 뱅킹 액티비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매니지먼트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는 게 누구야? BOD가 감시 감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버넌스 스트럭처를 어프로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는 Senior Management must understand the risk and incentive related to those risks inherent in the bank's business lines. And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시니어 매니저들은
뭐 이런 거 리스크 이해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알아야 되고 뭐 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BOD와 시니어 매니저가 각각의 해야 되는 것들 11가지 준칙에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걸 구분해서 암기해 놓으세요. 꼭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막 거꾸로 나와요. BOD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요. 누가 뭘 해야 되는가, 누가 역할이 뭔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새로운 라인즈 오브 비즈니스나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7번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포텐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어프로벌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그게 7번이고 그 다음에 또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예요. 8번도. 그 다음에 9번도 뭐 인터널 컨트롤, 뭐 리스크 미티게이션, 뭐 리스크 트랜스퍼 스트래티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리스크 트랜스퍼라는 게 뭘까요? 리스크 트랜스퍼. 자, 리스크 트랜스퍼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누구한테 일종의 양도하는 거예요. 리스크 트랜스퍼.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리스크 익스포저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 익스포저를 딴 은행한테 줘버리거나 아니면 보험사한테 줘버리거나 하면은 내 리스크 익스포저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리스크 트랜스퍼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 트랜스퍼랑 리스크 어보이던스랑 틀린 얘기예요. 이게 항상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가 리스크를 어보이드 하는 거. 이거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인슈런스 폴리시 이런 게 리스크 트랜스퍼의 어떤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에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죠? resilience. 그럼 딱 네모를 쳐놔야 되겠죠? Business operation must be resilient. 자, resilient 뭐라고 했어요? 어떤 충격, 여기서는 disruption이라고 했죠? 어떤 major business disruption. disruption이라는 건 파괴되는 거예요. 꽝 하고 충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나야 되겠죠? survive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resilience예요. 그래서 뱅크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은 항상 resilient 해야 된다. 그것도 11가지 준칙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11번 make disclosure. 자, disclosure 한다는 게 뭐예요?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자, 공시하는 거예요. 공시 의무가 있어요. 자, 공시하는 거는 뭐와 연결되는 거냐? 우리가 disclosure라는 단어가 딱 나왔다. disclose 아니면 disclosure. 자, 이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뭘 연상해야 되느냐? 우리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transparent. 얼만큼 transparent 하냐. transparent와 다른 말은 opaque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영어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해야 돼요. 왜? 막 단어들이 다른 것들이 막 나와. 비스무리한 것들이 막 나온다고. 근데 같은 계열에 있는 거, 반대 계열에 있는 것들은 서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disclosure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 이건 transparent 하라는 얘기구나. transparency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lear enough that the outside stakeholders, stakeholder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stakeholders는 영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자,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 자, 이해관계자가 나왔을 때는 누가 이해관계자예요? 스테이크홀더가 나왔을 때 쉐어홀더랑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테이크홀더의 중에 한 파트가 쉐어홀더 또는 인베스터가 들어갈 수 있지만 스테이크홀더랑 인베스터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관계자는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커스터머도 이해관계될 수 있고 employees, 종업원들도 이해관계될 수 있고 suppliers, 다 이해관계될 수 있고 그 산업의 어떤 협회 뭐 industry associations 이해관계 될 수 있고 뭐 government
regulators, community, 뭐 NGO, 뭐 미디어 다 이거 이해관계자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해관계자에 포함이 됐다. 물론 investor, shareholder 당연히 이해관계자에 포함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transparent한 게. 그래서 이 준칙 중에서 이런 뒤로 갈수록 더 약간의 새롭게 낚여지는 준칙이어서 물론 앞에 있는 준칙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역사가 오래된 준칙이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뭐 resilient가 나온다든지 뭐 transparent한 거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나마도 최근의 준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거 다 이건 뭐 11가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해 뭘 외워야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11가지 다 중요해. 근데 뒤에 갈수록 좀 더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빨리 끝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는 뭐 무조건 마감을 해야 된다가지고 조금 진도 빨리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Guidelines for Strong Governance of Operational Risk. 자,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11가지 준칙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게 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게 전혀 없어요. 자, 우리가 11가지 준칙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있으면은 어려울 게 전혀 없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대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뭐만 짚고 넘어가느냐? 7페이지에 가시면은 중간에 banks로 시작하는 게 banks may need to transfer risk 하고 via insurance contract 나오죠? 예, 이런 것들 우리가 transfer risk 한다는 게 뭐냐? 아니, 리스크를 트랜스퍼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뭘 통해서? 인슈런스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risk transfer should be seen as a complement to complement은 뭐라고 했어요? 뭔가 보완하는 거죠? to rather than a replacement. 우리가 이거를 리스크 트랜스퍼 한다는 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리플레이스먼트가 아니에요.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보완하는 거지. 그래서 리스크 트랜스퍼는 보완제로 봐야 돼.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에요. 보완제 성격이다. 그러니까 리스크 트랜스퍼 했다고 해가지고 난 리스크 없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스크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 인슈런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사고 비용을 지불해 주죠. 근데 교통사고 나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게 이니셜, 자기가 돈 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예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도 로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냈고, 그걸 냈다고 하더라도, 로스가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완전한 대체제는 아니에요. 리스크가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안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제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로 가느냐? 9페이지에 Tools and Processes. 자, Operational Risk를 아이덴티파이하고 assess 하는데 사용되는 툴들과 프로세스가 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KRI, Key Risk Indicators, 그다음에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 이런 거의 단어가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KRI는 일종의 리스크에 있어서의 어떤 선행지표예요. 선행지표. 그래서 위험 발생을 하기에 사전에 인식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대비책으로 KRI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KPI는 뭘 프로바이드 하느냐? 인사이트. 네모 쳐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RSA라는 거 나오죠? Risk Self Assessment. 자가 진단하는 거. 리스크 자가 진단.
작아진다니까? 작아진다니까? 이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RCSA, 그 리스크 통제에 대한 자기 진단,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자기 진단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셀프가 나왔다. 셀프가 단어에 나왔다. 셀프라는 게 단어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떤 단어와 연결이 돼야 된다? 서브젝티브하다. 어브젝티브한 게 아니고 서브젝티브하다.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다. 주관적인 에스티메이션이다. 이런 거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단어가 같이 등장하면은 이게 self estimation, self 이래서 assessment 이런 거랑 관련이 있구나 라고 연결을 시키시면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어들이 비스무리한 게 같이 등장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리스크와 아웃소싱 리스크가 있어요. 자, 테크놀로지 리스크는 그냥 읽어봅시다. 조금. Technology can be used to mitigate the operational risk. For example, automated procedures are generally less prone to error than manual procedures. 이건 뭐예요? 자동화된 어떠한 절차들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예요? 에러가 날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ever, 요 줄 쳐놓으세요. Technology introduces its own risk, its own에다가 네모를 쳐놓으세요. 테크놀로지가 좋다고 하고, 에러가 날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리스크 자체가 있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도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려울 건 없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자, 아웃소싱 리스크는 여기서 그냥 읽어보세요. 뒤에 가서 제가 더 깊게 50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아웃소싱에도 리스크가 있어요. 당연히. 외주. 우리가 외주를 줬을 때도 당연히 리스크가 있다. 그 외주의 리스크도 우리가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포함이 된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리딩 50에 가가지고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그냥 맛배기. 그 정도가 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40으로 가는 건가 우리가? 몇 시죠? 41로 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